안녕하세요. 사실관계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이고요. 인플레이션하고 국내 채권 시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고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고 좀 그런 경제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죠. 생각보다 뭐 빨리 내려오고 있다라던가 근래에 나온 지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되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던 게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물가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경기가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구매력. 내가 얼마를 버는데 얼마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임금 상승 대비해서는 물가가 너무 높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경기 침체 안 오지 않을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임금 상승분이랑 물가 상승분이랑 좀 맞춰져서 올라왔다면 실구매력 차이는 그렇게 뭐 변화가 없을 텐데 임금 상승 대비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이 구매자들의 실구매력 자체는 감소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기업에 좋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천천히 움직여줘야 좋아요. 이게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뭐 공급망 충격도 있었고,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이 생산자 물가가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해서 기업들이 생각보다 재고를 많이 축적했어요, 이번에. 근데 뭐 이 축적한 게 뭐 이제 떠는 단계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경기가 지금 급하게 그러니까 전환돼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재고 다 떨면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고 곧 있으면 그 재고가 소진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생산력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물가가 내려오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그 재고에 대한 평가 손이 발생이 돼요. 기존에 축적해놨던 재고에 대한 평가 손이 발생되면 당연히 기업에는 안 좋죠. 그 생산자 물가가 내려온다는 게 뭐 서비스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배적이니까 빼더라도 제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올 때도 충격이었잖아요. 미지근한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놓고선 이렇게 이 생산 라인이 돌고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돌아오니까 이 원가 부담이 기업들한테 전가되면서 수익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막 쌓아놓고 하는 게 이제 재고가 발생되었던 부분들인 건데 그게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와가지고 물가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뭐 원자재 단에서 갑자기 내려간다고 치면은 그동안에 생산해 놨던 반도체라던가 뭐 원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에 대한 평가손이 발생되면서 다시 한번 안 좋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천 미지근한 물이 들어오고 뭐 약간 차가운 물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기껏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파이프라인이 다 온도가 올라와서 뜨거운 물로 돌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찬물이 들어온다? 이러면 또다시 기업들의 이 경영 환경에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는 물가인데 천천히 내려와야지 이게 급격하게 내려오면은 분명히 재고에 대한 평가손이 발생되면서 기업들한테는 안 좋게 될 거예요. 지금은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기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는 명목이에요, 명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이 실질 매출, 뭐 실질이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매출이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이익이기 때문에 되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이게 급격하게 내려오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자재 단의 기업들이 버텨준 바람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2분기랑 3분기에 뭐 앱소모빌이라던가 쉐보론 이런 데가 되게 기업 실적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갑자기 횡재세 때린다 그래가지고 좀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나오기도 했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줬기 때문에 S&P가 그렇게 견고하게 버텼던 거예요. 이번에 3분기에 다우가 그 어떤 지수들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똑같아요. 원자재 단에서 이 기반 산업들이 모아 있는 그 다우 종목 위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예, 주식들이 그러니까 지수들이 그렇게 버텨준 거죠. 근데 이 갑작스럽게 원자재 가격들이 내려오면은 거기서 들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평가손이 발생되면서 분명히 지수단에서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여줘야 돼요.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는 예, 좋지 않아요. 그 세 번째, 이 주택 가격 하락은 1년 정도 후행한다. 이건 뭐 이제 어딜 틀어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아실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주택 가격 하락이 한 석 달 전부터 일단 빠지고 있기도 시작했고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주담대가 8%예요. 누님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대부분이 고정금리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면 예, 그러니까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당연히 뭐 리파이낸싱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지금 이 가격에 이 이자를 부담을 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기다리면 내려올 거 뻔히 알고 있고 파월이 심지어 나와가지고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정 줄 거라고 사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그걸 누가 사겠어요?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1년 정도 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게 패드 눈에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 입장에서는. 1년 정도 후행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럼 금융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뻔히 주택 가격 1년 후행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렌트비 때문에 계속해서 금융정책을 긴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을까요? 1년 후행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렌트비? 지금부터 주택 가격 하락하면은 나중에 가서 내려올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긴축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렌트비가 안 내려와서? 요 문장이 문장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이랑 주택 렌트비랑 1년 정도 후행한다. 이 문장이었어요.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게. 맞아요. 1년 정도 후행해요. 근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행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당연히 참고하겠죠. 이미 내려오는 거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행한다고 해서 1년 뒤에서야 빠진다고 지금 긴축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들도 반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강달러를 만들면서 중순부터 지금 강달러 만들면서 자국의 수입 물가를 낮추고 있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죠. 자국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원유를 사러 밖에 나가려면 원화로 달러를 우선 환전을 하고 달러를 들고 뭐 사우디에 가서 원유를 들고 와야 되는 건데 예, 미국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그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우리나라나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을 통해서 조달을 하죠.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더할 나위도 없이. 보시면은 요 파란색 봉 차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고 요 도트 라인 차트가 유럽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아래는 일본이고 일본도 저번 달에 나온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어요. 3.6%로 이게 거의 몇십 년 만에 나온 인플레이션 수치예요.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유지하면 이 수입 물가가 뛰면서 여기 뭐 경상수지 박살난 거는 뭐 이제 거의 1년 정도 돼 가겠네요. 올해 초부터 지금 박살났으니까 벌써 연말이네요. 예, 보시다시피 미국은 내려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전혀 안 그래요. 왜?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원자재단에 뭐 수입 물가를 조달을 할 때, 수입품들을 조달을 할 때 그 부담은 더 늘어났어요. 이게 유로가 이렇게 약세로 돌면서 지금 이 전 세계 통화 유통량의 대부분이 달러로 바뀌었어요. 유럽이 예전에는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주 많은 부분을 달러가 대체된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은 대부분 달러 위주로 전 세계 화폐 유통량의 비중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간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빠지는데 유럽, 일본, 파운드, 원화 다 올라가죠. 수입 물가, 이거 뭐야, 이 소비자 물가. 미국만 내려가고 있네, 미국만. 뭔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맨날 요 지표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아, 이제 물가가 내려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거 다 죽어나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 물가 안 잡히고 있는데 아직? 유럽 안 잡히고 있고, 일본 안 잡히고, 일본은 뭐 그냥 폭등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 그나마 여기 살짝 꺾였는데 이게 각 나라마다 물가에 대해서 산정하는 이 지표들이 달라요. 이 넣는 항목들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안 들어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미국은 뭐 내가 렌트를 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더라도 이 자가를 월세로 놨을 때 얼마로 하는지 그런 렌트비를 산정해서 다 포함시킵니다. 사람들이 자가로 가지고 있어도 그 주택 가격에 대해서 렌트비로 환산을 해서 이 물가에다 포함을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물가가 거기에 아예 주택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항목에 대해서도 뭐 재조정한다고 말이 있었는데 재조정되면은 뭐 얼마든지 폭등할 거는 불보듯 뻔한 상태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이 소폭 약간 꺾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해서 보시면 유로도 이제 뭐 이 페리티까지 이제 내려갔었죠. 0.96까지 내려갔던 게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1.03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그 패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강달러가 조금 주춤하면서 예, 좀 돌려 나온 거죠. 엔화도 그거에 맞춰서 151엔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40엔까지 내려온 상태고 140엔까지 내려와도 여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본의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죠. 여기 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가 2%를 넘은 적이 진짜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도트 라인은 오른쪽 레전드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 오른쪽 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뭐 디플레는 말할 것도 없고 디플레의 왕국이었죠. 진짜 근 10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지네 나라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국 이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제 밥그릇 챙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외에 모든 국가는 다 지금 인플레이션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잡힐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유럽이 괜찮을 거라고? 일본이 괜찮을 거라고? 영국은, 한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가들 다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나름의 선진국 위치에 있고 나름의 외환 보유고가 튼실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미국 재무부에서 이게 11월 7일인가 17일인가에 나온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주요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현황이에요. 1년짜리, 1년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모여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부터 21년 9월부터 쭉 시간의 흐름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나온 22년 9월 이 차트를 보면은 일본이 보시면 이게 얼마야? 1조 2천억에서 800억 가까이가 빠졌어요. 9월에. 800억 달러 가까이가 빠졌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진짜. 이거 봐요. 우리나라 뭐 해봐야 뭐 얼마 들고 있는데. 어디 있어, 사우스 코리아. 이게 1,000억이에요, 1,000억. 1,050억. 근데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빠졌죠, 보시면은. 8월 대비해가지고 130억 빠졌네. 이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130억 빠졌고, 또 주요국이 타이완, 대만도 보면은 170억 빠졌고, 영국은 좀 더 샀네요. 더 매입했네요.
중국도 380억 매각했고, 그러니까 다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자국의 화폐 가치, 자국 외환 시장의 그 통화 약세를 방어를 하려고 다들 미국채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도 뭐 90% 이상을 다 이렇게 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요. 현찰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 현찰 조달을 위해서는 미국채를 미국 시장에다가 던지고 달러를 들고 국내로 들어와서 외환 시장에다가 뿌려서 이제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만 쓰이는 게 지금 일본이 썼던 게, 와, 이거 진짜 많이 썼네요. 여기는 뭐 말도 안 되게 800억 달러를 팔았네. 예, 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여기도 뭐 지금 중국도 지금 380억 팔고 앉아 있고 한 달에 380억을 팔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양적 긴축으로 950억 달러씩 쏟아내고 있어. 물론 거기에 MBS가 이제 뭐 4분의 1을 들고 가고 4분의 3이 그걸 테니까요. 그럼 진짜 한 달에 지금 미국채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미국채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일단 목적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보험사나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뭐 아시다시피 조금 높은 이율을 받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만기가 긴 채권들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만약에 내가 20년짜리를 샀어. 근데 한 3년 지났어. 그럼 17년물이 됐죠, 이제. 17년물을 만약에 내가 지금 팔려고 하면은 이거 누가 사겠어요? 거래가 없죠, 17년물. 16년물. 그러니까 내가 좀 뭐 3년물이나 5년물, 10년물,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진짜 거래가 많죠. 근데 진짜 애매한 기간들이 있어요. 뭐 6년물, 8년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만기가 8년 남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올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 보유 채권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가 보통 그냥 보유해 버려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뭔가 팔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보통은 다 만기 보유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채는 애초에 유통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만약에 던진다고 했을 때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재무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런 거 줘. 나한테 주고 너 다시 T빌, 그러니까 빌 뭐야 1년 이내짜리 채권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고 그거 나한테 팔고 재무부는 다시 만기가 짧은 1년 이내짜리를 발행을 해서 이 재무부 입장에서 그럼 대차대조표는 뭐 변화는 없겠죠. 새로 발행하고 매입하고 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매한 기간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17년물도 그럼 1년물이 될 거고 뭐 23년물도 1년물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가운데다 모아준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지금 장기 국채 이국면에서 경기 침체 투자 이국면에서 장기 국채를 보유를 할 건데 직접 투자가 아니고 ETF 투자. 제가 원래 국채 그냥 직접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장외 시장에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제가 지금 이 미국이 바이백하는 이유랑 동일한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10년물짜리를 사더라도 한 2년 지나서 8년이 됐는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매도 차익 얻으려고 팔라고 봤는데 거래량이 없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ETF로 그냥 사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매한 기간들을 이제 걷어들이고 다시 짧은 기간으로 발행을 해서 예, 그럼 이제 뭐 미국 재무부는 대차대조표 뭐 변함이 없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 채권 시장. 국채 금리는 엄청 내려왔어요. 국고채 금리는 진짜 너무 아깝네. 많이 매입을 못했는데 10년물이 이렇게 빨리 빠져가지고 제가 4.3에서 되게 많이 매입했는데 4.2랑 이제 3.8인가? 되게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3.8에는 못 사겠어요. 한국 채권 10년짜리를 그 금리 주고는 예, 전혀 살 생각 없습니다. 그건 좀 기다리시고 요번에 이제 금통위 발표하는 것까지 한번 보고 해보시죠.
보시면 일단 크레딧 스프레드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벌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170bp였던 것 같아요. 금융일자. 국채가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시장 회사채는 이 갭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국채가 빨리 빠져서. 이 채권 시장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나 공급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이 뭐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은데 여전히 예, 좀 회사채에 대해서는 거래량, 유통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행은 뭐 신규 발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긴 무조건 미달이에요, 요즘은. 두 번째, CP 금리가 폭발하고 있어, 폭발하고 있어. 이거 보면 이거 좀 나눠놨으면 좋았을 텐데. 요 아래에 있는 라인이 CP 금리예요. CP는 기업 어음입니다. 회사채랑 CP랑 차이점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좀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뭐 3년? 보통 3년짜리로 하죠. 3년 만기가 길다 보니까 이율도 좀 뭐 있고 조금 까다로워요. 뭐 증권신고서라던가 이런 게 조금 뭐 준비해야 되는 자료가 훨씬 더 많고 CP 같은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간소화된 회사채보다는 발행보다는 훨씬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주로 단기 차입을 위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개월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되게 짧은 뭐 부동산 PF, 본 PF도 들어가면은 몇 년 동안 우리가 건설해서 뭐 집을 짓고 뭐 2년 정도 걸린다고 쳤을 때도 보통 그 본 PF 시기에도 3개월마다 차환이 일어나요. 뭐 1차 시기에 3개월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채권을 이 CP를 그 PF를 발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요자를 다시 찾아서 데리고 들어오고 기존에 이 PF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돈 줘서 보내고 3개월마다 차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뭐 요즘은 진짜 이렇게 짧게 짧게 돌아가는 이 CP 쪽에서는 근데 이 CP로 구한다는 자체가 지금 애초에 돈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채는 애초에 지금 시장 자체가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미달라고 있어요. 다 미달.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거 전부 다 미달라고 있어요. 그럼 뭐 증권사가 다 부담하니까 뭐 상관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발행 자체를 안 하고 있죠. 뭐 뒤쪽에서 언급할 저기 롯데 쪽에서도 보면은 뭐 유상증자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아무튼 이 단기 자금 차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CP 기업 어음 쪽에서 금리가 5.3%, 5.3이 5.4. 석 달짜리 5.3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채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왔으나 여전히 회사채나 CP 쪽에서는 금리가 치솟고 있다. 돈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골 때립니다. 롯데그룹이 진짜 이게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일단 롯데도 결국엔 똑같아요. 롯데건설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데 롯데건설이 자금 차입을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블랙홀처럼. 롯데케미칼에서 우선 5천억 차입했고요. 근데 이것도 골 때리는 게 6점 몇 프로로 했어요. 6.3%인가로 차입했어요. 요즘 시장에서 이런 PF 쪽에다가 자금 차입하려면 10% 줘도 안 줘요. 진짜 10% 줘도 이 차입 이거 돈 안 내줍니다. 근데 아무튼 뭐 6점 몇 프로에다가 뭐 그냥 롯데 그룹 사니까 뭐 여기 주머니 돈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 뭐 이런 꼬라지인 건데 아무튼 한번 볼게요. 정밀화학에서 3천억 차입, 유상증자 2천억. 근데 보통 이렇게 롯데그룹은 지네끼리 다 해줘요. 이 롯데 건설이 유상증자 때리면 여기 아마 홈쇼핑 호텔에서 한 700억 해주고 뭐 그렇게 계열사들 돈으로 다 땡겨서 막아요. 유상증자 때리고 홈쇼핑에서 또 1,000억 차입하고 하나은행에서 2천억, 스탠다드 차차드에서 1,500억. 심지어 이거는 또 이제 롯데물산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롯데 홈쇼핑, 정미락, 케미칼, 뭐 롯데물산, 롯데호텔 뭐 난리 났어요 여기 지금.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줬던 롯데케미칼이 이번에 1조 1천억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2조 7천억 주고선 저 뭐야 일진머티리얼 매수한다고 해놓고선 아 이거 5천억 돈 빌려주고 지는 1조 지금 아마 롯데케미칼이 5조 5천억인가? 그 정도 아마 시가총액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지분이석 20% 정도 되죠. 아유 정말
그리고 이제 또 주말에 금요일에 또 발표됐던 건데 롯데 호텔에서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보유했던 롯데칠성 보유 지분을 블록딜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2.7% 들고 있었고 380억 정도 자금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롯데그룹 내에서 돈이 이렇게 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돈 주머니 빼다가 여기다 넣고 여기서 얘는 그래도 신용이 조금 괜찮으니까 얘한테서 유상증자를 때리고 봐봐요. 얘가 유상증자, 얘가 이 롯데건설이 유상증자했으면 뭐 회사채 발행했으면 나갔겠어요? 이거? 절대 안 나가요, 이거. 이거 20% 줘도 안 나갑니다. 진짜. 절대 안 나가요, 이거. 이거 롯데건설 망해도 진작에 망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1조 1000억을 이거 지금 얼마야? 1조. 1조 4천억, 4,500억이네. 1조 4,500억을 어디서 얘가 뭔 줄 알고 얘한테 1조 4,500억을 자금 조달해요, 시장에서. 그거 못하니까 지금 그냥 계열사에서 돈 다 땡겨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우가 망할 때 이렇게 망했어요. 이때 뭐였지? 대우 전자였나? 그거 하나 살린다고 그룹사 내에서 이것저것 돈 땡겨 쓰다가 전부 다 매각했죠. 그룹이 망해버렸죠.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딱 그 꼬라지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다가 5천억 빌려줘 놓고선 1조 천억을 유상증자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뭐 주주들은 뭐 개호구예요? 신동빈 씨 입장에서야 이 뭐 다 본인 그냥 계열사니까 뭐 이 주머니에 빼서 저 주머니에 넣는 상황이지만 이 롯데케미칼 주주들은 이거 뭔 죄예요 도대체. 가만히 앉아 있다가 5조짜리가 1조 천억을 유상증자를 발행하고 앉아 있어. 심지어 이게 이 1조 천억 중에서 5천억은 롯데케미칼 운영 비용이고 아니 근데 자기네 회사 운영 비용도 없는데 건설에다가 5천억 차입을 해줬나? 그리고 6천억은 이제 일진 모터리얼 인수한다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유상증자 뭐 공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나? 2조 7천억이 있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또 추가로 뭔가 자금 조달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이런 상황이에요. 이 롯데건설 진작에 망했어요. 손못 겁니다, 진짜. 지금 시장에서 1조를 이거 어떻게 빌려와요? 절대 못 지금 못 빌려와요. 그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CP 금리 올라가고 스프레드 올라가고 국채는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펀더멘탈은 어떤가? 제가 누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우리나라의 이 채권 시장의 펀더멘탈은 부동산이랑 한국전력이에요. 얘네 둘이 멀쩡해져야 채권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50조 때려받고 뭐 금융권들끼리 모여가지고 60조 만들고 뭐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걔네도 그냥 현찰로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걔네도 동일하게 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거고 어차피 그 채권 매각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CP금 이쪽에다가 뭐 자금 투입한다? 그냥 아랫돌 빼서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쟁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거 빼다가 위에다 올리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여기가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분양이 연초에 2만 건 정도였는데 연말에 지금 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미분양, PF가 뭔데? 이 건설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야, 나 나중에 가가지고 건설 이런 거 해가지고 분양한 다음에 그걸로 나중에 너한테 줄게. 이런 사업 구상 포트폴리오 이런 프로젝트 이거 하나를 담보로 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할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그게 PF인 건데 결국에는. 근데 이거 미분양 나면 어떡해? 돈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인허가 다 받고 이제 착공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미분양 나고 있어. 그럼 이게 이 상환이 되겠어요? 지금 이 빌려주고 있는 이런 뭐 CP니 뭐 이런 거에 자금 조달하고 있는 게 상환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당연히. 미분양이 나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기존 주택 거래는 빠지고 있죠.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죠. 거래량이 주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채권 시장에서 이 재무부 바이백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뭐 18년, 23년물 뭐 이런 거는 유통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어요. 거래가 최대한 많아야 그 자산에 대해서 적정 가치가 매겨지는데 매수와 매도가 만나면서 거래량이 많아야 적정 가치가 매겨지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주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딱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집값 하락률도 지금 되게 무서운 이유가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게 없대요. 금융위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버티면서 PF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그걸 기대하기에는 이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냉각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 쪽에서의 저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은 뭔가 좋아질 건 보이지 않아요. 한국전력은. 한국전력 지금 뭐 말도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제가 총 부채 규모를 잘 안 들고 왔는데 지금 이 한국전력이 100조가 넘어요. 부채만. 한국전력은 회사로만 봤을 때는 진작에 망할 회사였는데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를 보증으로 해서 발행하는 이 채권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적자는 또 어때요? 올해만 올해 누적 영업 손실이 3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지금. 30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얼마? 600조. 근데 한국전력에서 적자 얼마? 30조. 5%.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인플레를 원자재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를 한국전력이 오롯이 다 두들겨 맞고 앉아 있는 건데 코스피에서 한국전력이 그 모든 원래 다른 회사들이 다 나눠 가졌어야 되는 원가 부담을 한국전력이 혼자 다 맡고 앉아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돈들이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정부 돈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 돈이 누구 거예요? 우리 돈이 우리 돈. 개인 돈. 결국엔 뭐 세금 내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30조 적자 내고 있다고요. 그 운용은 뭘로 한다고요? 회사채 발행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채는 한국전력 신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부 신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리플 A. 정부가 다 막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 운용은 개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담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막 이렇게 뭐 정부가 막 돈 막 투입해가지고 이거 막아주고 있죠. 여기 또 되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 껴 있는 건데 뭐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막 화랑일 때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진짜 사모펀드 이런 데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여러분. 자산운용사랑 뭐 증권사 이런 데 진짜 인센티브 10억 단위로 지급할 정도로 여기 이 PF 쪽에서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근데 잘 될 때는 지네 다 수익이었고 이제 잘 안 되니까 정부 돈으로 때려박아가지고 그거 다 보증해 준다고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부 돈으로 이걸 다 막아주고 있는데, 지네 여기 수익 진짜 어마어마해요. 브릿지 단계, 그러니까 본 PF 들어가기 전에 브릿지 단계에서는 20%까지도 나와요. 그거 지네 잘 먹을 때는, 좋아가지고 성과급 파티하고 앉아 있었으면서 이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 자금으로 이거 다 틀어막는다고? 여기는, 한전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유찰되고 있는 건데, 절반도 안 돼요, 요즘은. 트리플 A 회사채 한국전력 발행하고 있는데 5% 넘죠? 저 5.5인가? 거기까지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안 돼. 트리플 A 5점 몇 회사채가 발행하는데 유찰 나고 있어요. 모금 5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채가 얼마라고? 100조가 넘어, 100조가.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적자가 30조 나고 있는데. 아무튼 한전도 펀더멘탈 자체는 좋아질 기미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롯이 이 손실은 정부가 져야 되고요. 여기도 이거 다 부셔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져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부동산 시장도 막 규제를 완화하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하죠. 규제 완화해가지고 좋아지는 거는 결국에 또 빚내가지고 나보다 멍청한 놈이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길 바라는 그 상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가격을 보존한다? 결국에는 규제를 완화해서 나보다 멍청한 애들이 지금 가격으로 들어오라 이 얘기예요. 매수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품이 생겼으면 거품이 빠지는 건 맞는 거고. 아무튼 이런 얘기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빠잉!